할아버지, 괜찮으세요? 2024년 12월 강릉. 눈발이 흩날리는 골목길에서 죽을 뻔했던 저를 구해준 어린 남매. 귀여운 그 아이들은 추운 겨울날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 간신히 모은 3,000원으로 쓰러진 저를 살렸고, 저는 보답을 하고자 며칠 뒤인 크리스마스에 산타로 변장을 하고 아이들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성껏 포장한 선물을 가지고 하루 종일 아이들을 찾아다녔지만 그날따라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혹시 이 추운 날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불안해하고 있었죠. 밤 10시 드디어 골목 어귀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이명훈의 담장이 라디오를 찾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하니 따뜻한 붕어빵이 생각나네요. 지금 제 영상을 선택해주신 여러분, 저 이명훈에게 잠깐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가장 편안한 자세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릉의 12월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골목길, 낡은 손수레를 끌고 가던 두 아이의 손은 동상이 걸릴 것처럼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5살 하늘이와 5살 별이. 남매는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왔습니다. 하늘이가 골판지 하나를 손수레에 올려놓으며 동생에게 말했어요. 별아, 조금만 더 주우면 오늘 목표 달성이야. 엄마 약간 모을 수 있어. 응, 오빠 힘내. 별이는 작은 손으로 오빠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는 몇 달 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어요. 폐암 말기. 병원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아이들은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한 채 매일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 며칠에 한 번씩 편의점에서 김밥과 컵라면을 사 먹으며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죠. 눈이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손수레를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쯤 골목 안쪽에 버려진 박스들이 많았는데 오늘따라 눈에 띄는 게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어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이가 재빨리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봤죠. 골목 한쪽 담벼락 옆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별아, 잠깐만 여기 있어.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눈길에 쓰러져 계셨어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늘이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하늘이를 바라봤죠. 아이야.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당뇨. 저혈당이야. 초콜릿이나 사탕, 단 것 좀. 하늘이는 당황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때 별이가 다가와 오빠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할아버지가 사탕 먹고 싶대. 하늘이의 눈이 커졌어요. 남매가 일주일 동안 폐지를 팔아모은 돈은 딱 3,000원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돈으로 엄마 약을 사려고 했었죠. 하지만 하늘이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응, 할아버지가 사탕 먹으면 힘이 난대.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늘이는 별이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점까지는 20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눈이 쌓인 길을 미끄러지며 달렸고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간 하늘이는 진열대로 달려갔어요. 초콜릿과 사탕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죠. 이거 주세요. 알바생이 물건을 스캔했습니다. 3,000원입니다. 하늘이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3장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어요. 그 작은 어린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으로 아픈 엄마에게 드릴 해열제 하나는 살 수 있었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쓰러져서 도와줘야 하니까요. 물건을 받아든 하늘이와 별이는 다시 골목으로 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어요. 더 창백해진 얼굴로 힘없이 누워 있었죠. 할아버지, 여기요. 하늘이가 초콜릿 포장을 뜯어 할아버지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씹기 시작했어요. 몇 분이 지나자 할아버지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고맙다, 아이들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렸어요. 별이가 사탕 하나를 더 건넸죠. 할아버지, 이것도 드세요. 달고 맛있어요. 할아버지는 사탕을 받아 입에 넣으며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이 추운 날씨에 낡은 옷을 입고 손은 동상이 걸릴 것처럼 얼어있는 아이들. 그런데도 자신을 구해준 이 아이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할아버지는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하늘이와 별이가 양쪽에서 부축했죠. 괜찮으세요? 응, 덕분에 살았구나.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찾았어요. 얘들아, 할아버지가 고마워서 사탕이랑 초콜릿 값을 줘야겠구나. 그 순간 할아버지는 자신의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할아버지, 돈 아껴야 해요. 돈 아껴서 사탕이랑 초콜릿 사서 드시고 이제 아프지 마세요.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사탕과 초콜릿을 먹으면 이제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할아버지는 두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물었어요. 그런데 너희 왜 이 추운 날씨에 밖에 있니? 부모님은? 하늘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파서요. 도와주고 싶어서 폐지 줍고 있어요. 폐지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길을 돌리니 조금 떨어진 곳에 낡은 손수레가 보였습니다. 그 위에 쌓인 골판지 몇 장. 저것을 팔면 얼마나 될까요? 1,000원? 2,000원? 너희 나이가 어떻게 되니? 5살이에요. 5살. 할아버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아픈 엄마를 위해 이 추운 날씨에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무슨 병이시니? 폐암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아프시대요. 별이가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엄마 곧 나아요. 오빠가 그랬어요. 하늘이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너희 정말 착한 아이들이구나. 할아버지는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은혜를 꼭 갚아야겠다고. 자신을 살려준 이 아이들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다고. 하늘이와 별이는 할아버지가 완전히 괜찮아지신 걸 확인하고 나서야 손수레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작은 손으로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가는 남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도 서로를 부축하는 모습.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던 걸까? 할아버지, 장석호 회장은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었거든요. 장석호,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 하나인 창근그룹의 창업주였습니다. 한 달 전 회장직에서 은퇴하고 홀로 강릉에 와서 한 달 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은퇴하니 허전함이 밀려왔고 낯선 곳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그런데 오늘 만난 두 아이. 자신들의 전 재산인 3,000원으로 낯선 노인을 구한 아이들. 장석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며칠 뒤면 크리스마스였어요. 장석호는 문득 떠오른 생각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자. 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준비해서 산타클로스처럼 찾아가는 거예요. 장석호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석호는 다음날 아침 일찍 강릉 시내로 나갔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아이들 선물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장난감 코너에서 로봇 완구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인형을 보다가 또 고민했죠. 5살 남자아이는 뭘 좋아할까? 5살 여자아이는? 사실 장석호는 아이들 선물을 사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직접 선물을 사준 적이 없었어요. 특히 손주가 없어서 어린아이들 선물은 뭐가 좋은지 전혀 몰랐죠. 항상 비서에게 시켰거든요. 적당한 걸로 골라서 보내. 그게 장석호가 가족에게 해준 전부였습니다. 회사 경영이 바빴고 사업 확장이 중요했으니까요. 가족은 늘 뒷전이었어요. 장석호는 장난감 코너를 한 바퀴 돌고 나서 과자 코너로 향했습니다. 형형색색의 과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초콜릿, 사탕, 젤리, 비스킷.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카트에 담기 시작했죠.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문득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윤채린이 처음 집에 왔던 날이었어요. 그때 장석호의 아들 민재는 31살이었습니다. 대기업 후계자답게 명문대를 졸업하고 MBA까지 마쳤지만 결혼은 늦어지고 있었어요. 장석호가 보기엔 아들이 너무 까다로워서였죠.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들 민재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어요. 장석호는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며느리를 보는구나 싶었죠. 좋아. 어떤 집안 따님이니? 평범한 가정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시는 집안은 아니고요. 그래? 뭐 상관없어. 네가 좋으면 됐지. 장석호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아들의 홍기가 꽉 찼으니 누구와 결혼하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집안 배경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며칠 후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 장석호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공손한 태도. 대화를 나눠보니 똑똑하기까지 했어요. 서울대 국문과를 나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잘 부탁합니다, 아버님. 예비 며느리의 이름은 채린이었어요. 그녀가 정중하게 인사했을 때 장석호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민재 잘 부탁해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호텔 대연회장을 빌려 500명의 하객이 참석했죠. 장석호는 아들의 결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석호는 점점 조바심이 났죠. 민재야,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아버지,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지 말고 병원에라도 가봐. 요즘 의학이 발달했잖아. 민재와 채리는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았죠.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요. 며느리 채린이가 아이를 갖기 어려운 체질이라는 거였습니다. 선천적으로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 가능성이 10%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장석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아이를 못 낳는다고? 가능성이 낮다는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버지. 민재가 아내를 변호했지만 장석호는 듣지 않았어요. 가능성이 10%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냐? 왜 결혼 전에 그런 걸 확인하지 않았어?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겁니다. 아이가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아니야?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한다고. 장석호는 점점 더 채린을 대하는 태도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명절 때 만나도 인사는 받는 둥 마는 둥 했고 가족 모임에서도 채린을 무시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기다리던 손주는 없었어요. 장석호의 불만은 크게 달했죠. 민재야, 이혼해. 어느 날 장석호가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민재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채린이랑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재혼해. 아이 낳을 수 있는 여자로.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채린이는 제 아내입니다. 아들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아내야? 우리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준단 말이냐? 두 사람은 그날 크게 싸웠습니다. 민재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버텼어요. 하지만 장석호도 물러서지 않았죠. 결국 장석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좋아. 네가 그 여자를 선택한다면 나는 너를 포기하겠다. 당장 집에서 나가. 아버지, 회사 지분도 재산도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나가. 그렇게 민재와 채리는 쫓겨났습니다. 2018년 1월이었어요. 한겨울에 집에서 내쫓긴 부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죠.
장석호는 그 후로 아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느리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6년이 흘렀습니다. 장석호는 강릉 숙소 거실 소파에 앉아 그때를 떠올렸어요. 손에는 아이들을 위해 산 선물 봉투가 들려 있었죠. 내가 너무 잔인했던 걸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사실 장석호는 은퇴 후 많은 것을 돌아봤어요. 평생 일만 하고 돈만 벌고 권력만 쫓았던 자신. 정작 가족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죠.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아내는 당신은 회사가 가족이에요. 우린 항상 뒷전이야. 라고 말하며 서운해했었죠. 장석호는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건지. 민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6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보고 싶었어요. 며느리도, 그 착했던 며느리 채린이도. 장석호는 선물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틀 후면 크리스마스였어요. 죽을 뻔한 자신을 구해준 착한 아이들 하늘이와 별이에게 선물을 주고 그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죠. 장석호는 그날 밤 자기 손으로 직접 한 땀 한 땀 선물을 포장했습니다. 빨간 리본을 묶고 반짝이는 포장지로 예쁘게 꾸몄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죠. 산타클로스 의상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빨간 옷과 모자, 흰 수염. 거울을 보니 우스꽝스러웠지만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았어요. 크리스마스 날 아이들을 찾아가자. 그리고 이 선물을 주는 거야. 장석호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8년 1월 며느리 윤채리는 남편 민재와 함께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장석호 회장의 대저택에서 쫓겨나 향하는 곳은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이었어요. 채리나 미안해. 민재가 옷가지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채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왜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가 아버지를 끝까지 설득했어야 했는데. 설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채리는 웃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고시원은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죠.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어요.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거야? 민재가 방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넓은 방에서 자라온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환경이었죠. 채린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돈 모아서 더 나은 곳으로 이사가면 되잖아요. 채린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민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꼭 잘 살게 해줄게. 약속해. 그날부터 두 사람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민재는 취업을 시도했어요. MBA 학위도 있고 대기업 경력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석호 회장이 재계에 압력을 넣은 거예요. 창근그룹에서 쫓겨난 놈을 왜 우리가 받아야 하나? 아버지한테 반항한 놈이잖아. 위험해. 민재는 수십 군데 회사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면접까지 갔다가도 장민재 씨 맞죠? 라는 질문 후 바로 탈락했어요. 결국 민재는 작은 중소기업에 겨우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두 사람이 살기에는 빠듯했지만 그나마 다행이었죠. 채린도 출판사로 복직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혼 후 5년 동안 일을 쉬었던 탓에 경력 단절로 취급받았거든요. 결국 채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시급 9,000원.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두 사람 수입을 합치면 350만 원. 고시원 월세 30만 원, 생활비, 식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2월 채리는 아팠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가슴이 답답했죠.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봐야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체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폐암. 2기입니다. 폐암이요? 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체리는 멍했어요. 평생 담배 한 번 피우지 않았는데 폐암이라니. 의사는 스트레스와 열악한 환경이 원인일 수 있다고 했죠. 치료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수술비만 2천만 원, 항암 치료까지 하면 5천만 원이 넘었어요. 두 사람이 모은 돈은 500만 원. 턱없이 부족했죠. 민재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대출 사채까지. 그렇게 겨우 수술비를 마련했어요. 체리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이었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죠. 하지만 항암 부작용은 심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심했으며 몸무게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체리나, 괜찮아? 민재가 병실에서 아내를 간호했어요. 체리는 웃으려 했지만 힘들었죠. 괜찮아요.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2020년 말 민재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났어요. 갑자기 직장을 잃은 민재는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했거든요. 몇 달 동안 백수로 지내다가 겨우 구한 일자리는 배달 대행이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는 일. 힘들었지만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체린도 항암 치료 중이었지만 일을 해야 했습니다. 병원비 때문이었어요. 편의점 일은 그만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택 번역 일을 시작했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영어 문서를 번역했어요. 한 건당 받는 돈은 적었지만 쉬지 않고 일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벌 수 있었죠. 그렇게 2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1년 여름, 체린의 암이 재발했어요. 이번에는 사기였습니다. 더 이상 수술은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하면서 지켜봐야 해요. 의사의 말에 체린은 절망했습니다. 민재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 완치 가능성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낮습니다. 5년 생존율이 10% 정도입니다. 10%. 체리는 그 숫자가 자신이 아이를 가질 확률과 똑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죠. 내 인생의 모든 확률이 10%구나. 체리는 그날 밤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치료 그만할래요? 무슨 소리야? 포기하면 안 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 빚이 얼마예요? 이미 5천만 원 넘잖아요. 제가 치료받는다고 나을 것도 아니고. 그래도 희망은 있잖아. 민재는 울먹였습니다. 체리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당신 혼자 너무 힘들잖아요. 배달 일로 몸 망가지고. 어차피 폐암 사기잖아요. 제가 차라리 먼저. 그런 말 하지 마. 절대 안 돼. 민재는 체린이의 입에서 절대로 그 말만은 듣기 싫었습니다. 죽기에는 너무 어린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며 잠든 모습을 보면서 매일 밤 울었습니다. 민재는 체린의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에 배달을 100건씩 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2022년 3월 빗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습니다. 민재는 갈비뼈 2대가 부러지고 오른쪽 다리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병원에 입원한 민재는 3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입이 끊겼죠. 체리는 남편을 간호하면서도 번역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한계가 왔습니다. 2023년 6월 고시원 월세를 내지 못했어요. 밀린 월세가 쌓이자 주인이 나가라고 했죠. 다음 달까지만 참아주세요. 제발요. 체린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3개월이나 밀렸어요. 더는 못 기다려요. 결국 두 사람은 고시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민재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다들 사정이 어렵다며 거절했죠. 체린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민재가 거리를 헤매며 말했습니다. 체린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체린이 떠올린 곳이 있었습니다. 강릉. 강릉에 가요. 강릉? 제 고향이에요.
거기 가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강릉행 버스를 탔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 5만 원으로 2023년 7월 채린과 민재는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어요. 채린의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고향집도 팔려서 남아있지 않았죠. 결국 두 사람은 근처 무허가 판잣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비가 새는 지붕, 부서진 창문.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추울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민재는 강릉에서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친 다리 때문에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면 아무도 민재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겨우 구한 일은 새벽 시장에서 생선 손질하는 거였어요.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일당은 5만 원.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죠. 채리는 몸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영양 섭취도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채린이 찾은 일은 집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거였습니다. 하루 6시간, 일당 4만 원. 몸은 힘들었지만 견뎌야 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2023년 10월 채린은 쓰러졌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아줌마, 괜찮아요? 식당 주인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채린은 가까스로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잠깐 어지러워서.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 쉬면 나아질 거예요. 채린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는 쓰러졌어요. 민재가 급히 병원에 데려갔죠.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암이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폐는 물론이고 다른 장기로도 전이되기 시작했어요.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지만 채린과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치료비가 없었거든요. 선생님, 치료 안 받으면 얼마나 남았나요? 채린이 조용히 물었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6개월. 채린은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병원을 나온 채린은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입양 보낸 아이들 만나고 싶어요. 민재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을? 네.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채린과 민재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9년 아버지 장석호와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온 지 1년이 되었을 무렵 둘 사이에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겼던 거였어요. 쌍둥이였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기적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채린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웠어요. 두 사람은 고민 끝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을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2019년 12월 쌍둥이 남매가 태어났어요. 하늘이와 별이. 채린은 아이들을 한 달 동안 키웠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입양기관으로 보냈어요. 제발 좋은 부모 만나게 해주세요. 채린은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부모가 살아있는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보육원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아이들이 밥을 굶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었고, 특히 아이들은 둘 중 하나가 먼저 입양을 가게 되면 혼자 남게 될까봐 많이 무서워했거든요. 2024년 초 하늘이와 별이는 보육원을 몰래 나와 엄마를 찾아 나섰어요. 아이들은 강릉에 엄마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이 실수로 흘린 정보였어요. 하늘이는 동생 별이의 손을 잡고 강릉으로 왔죠. 하지만 엄마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5살배기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결국 아이들은 거리에서 살게 됐어요.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생활했죠. 겨울이 되자 너무 추웠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어느 날 하늘이와 별이는 쓰러진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장석호를 구한 거죠.
민재는 체린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체린아, 우리가 아이들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 알아요. 그래서 더 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어떻게 찾아? 입양기관에 연락해봐요.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민재는 다음날 입양기관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들이 보육원을 나갔다고요? 네. 몇 달 전에 사라져서 실종 신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어디로 갔는데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민재는 전화를 끊고 체린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보육원을 나갔대. 어디 있는지 모른대. 체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5살 아이들이 어디로 간 걸까요? 찾아야 해요. 우리 아이들 찾아야 해요. 체린과 민재는 그날부터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릉 시내를 돌아다니며 5살 남매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체리는 점점 더 쇠약해졌어요. 몸무게는 40kg도 안 됐고 걸을 때마다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에는 상처가 늘어났어요. 넘어지거나 부딪히면서 생긴 흉터들이었죠. 민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을 찾으러 다니느라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먹는 것도 줄였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2월 20일, 체리는 시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저씨, 이 골판지 얼마 주실 거예요? 어린아이의 목소리. 체리는 재빨리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어요. 손수레를 끌고 가는 두 아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나이는 5살쯤? 하늘이, 별이? 체린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돌아봤어요. 엄마? 하늘이가 체린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보육원에서 봤던 사진 속 얼굴. 엄마였어요. 엄마, 엄마야? 하늘이와 별이가 달려왔습니다. 체린은 주저앉아 아이들을 껴안았어요. 우리 아가들. 체린은 울었습니다. 민재도 뒤늦게 달려와 아이들을 안았죠.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 체린과 민재는 아이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판잣집은 좁았지만 네 식구가 함께였어요. 체린은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었어요. 비록 몸은 아팠지만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민재도 더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엄마 아빠를 도와 폐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2023년 12월 눈이 내리는 강릉에 크리스마스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어떠셨어요? 체린과 민재, 그리고 하늘이와 별이. 이 가족이 겪은 고통이 너무나 가슴 아프죠? 한때 부유했던 삶에서 모든 걸 잃고 거리에서 헤매야 했던 이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가족을 찾고 함께하려는 마음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장석호 회장이 이 가족을 만나게 될 텐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12월 23일, 장석호는 크리스마스 준비를 마쳤습니다. 산타클로스 의상을 입어보고 선물 포장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빨간 리본이 예쁘게 묶여 있었죠. 이걸 주면 아이들이 좋아할까? 장석호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을 때의 기쁨을 떠올렸어요. 하늘이와 별이도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장석호는 선물 봉투를 들고 거울을 봤습니다. 산타 의상이 잘 어울렸어요. 흰 수염을 붙이니 정말 산타클로스 같았죠. 좋아. 이제 크리스마스만 기다리면 돼. 장석호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장석호가 모르는 곳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체리는 판잣집에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피가 섞여 나왔어요. 민재가 놀라 달려왔죠. 체리나, 괜찮아?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체리는 웃으려 했지만 힘들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하늘이와 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아파요? 아니야, 별아. 엄마 괜찮아. 체리는 아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어요. 체리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체리나, 병원 가자. 제발. 돈이 없잖아요. 병원 가봤자. 그래도 가야 해. 아이들 때문이라도.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체리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제발. 저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알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 민재는 울먹였습니다. 체리는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좋은 추억 하나만 만들고 싶어요. 크리스마스에 눈사람 만들기. 그거 하나만 해주면 안 될까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그래. 그러자. 크리스마스에 눈사람 만들자. 체리는 미소 지었어요. 하늘이와 별이도 좋아했죠. 와, 눈사람 만들어요? 응, 크리스마스에 같이 만들자. 큰 눈사람. 좋아요. 아이들은 신나게 웃었습니다. 체리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어요.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12월 24일 밤, 장석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거든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서 아이들을 찾아야지. 평소에 폐지 줍던 그 골목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장석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 8시쯤 나가서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골목들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아이들을 발견하면 산타클로스처럼 나타나서 선물을 주는 거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장석호는 상상만 해도 기뻤습니다. 한편 체리는 아이들을 재우고 민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체리나, 내일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요. 조금만 나가서 눈사람 만들고 올게. 무리하지 않으면 돼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체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재도 걱정이 되었지만 체린을 보며 웃어주었어요. 내일 애들이랑 재미있게 놀아주자. 크리스마스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가 못 놀아줬던 만큼 더 재미있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12월 25일 아침, 크리스마스가 밝았어요. 장석호는 일찍 일어나 산타 의상을 입었습니다. 선물 봉투를 들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가? 회사 주주총회 건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석호는 당황했어요. 은퇴한 회장을 찾을 정도로 급한 일이었던 거죠. 지금 회장은 뭐 하길래 은퇴한 회장을 찾고 있어? 무슨 큰일이 난 거야? 네, 주주들이 난리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장석호는 고민했습니다.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아이들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알았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게. 오후에 갈게. 회장님, 그럼 늦습니다. 괜찮아. 내가 곧 연락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장석호는 전화를 끊고 나갔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만나고 서울로 가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소 아이들이 다니던 골목에 가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골목도 돌아다녔지만 마찬가지였죠. 어디 갔을까? 장석호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오전 9시, 10시, 11시. 비서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장석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찾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정오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장석호는 불안해졌습니다. 계속 골목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찾았죠. 오후 2시, 3시, 4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장석호는 지쳤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녔더니 다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오늘 꼭 만나야 해.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오후 5시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석호는 여전히 아이들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하늘아, 별아. 장석호는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 시각 채린과 민재는 아이들과 함께 집 근처 공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눈이 쌓인 공터는 눈사람 만들기에 딱 좋았어요. 엄마, 여기 눈 많아요. 별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하늘이도 눈을 뭉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큰 눈사람 만들자. 채리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민재도 함께 눈을 뭉쳤죠. 네 식구는 함께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큰 눈덩이를 굴려서 몸통을 만들고 작은 눈덩이로 머리를 만들었죠. 엄마, 눈 여기 붙여요. 별이가 돌멩이를 주워와 눈사람 얼굴에 붙였습니다. 하늘이는 나뭇가지로 팔을 만들었어요. 우와, 멋진데? 민재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멋진 눈사람이었어요. 채리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우리 아가들 정말 잘했어. 엄마, 웃으니까 너무 예뻐. 하늘이가 말했어요. 채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는 정말 행복해. 너희가 있어서. 네 식구는 눈사람을 둘러싸고 서서 웃었어요. 가난했지만, 아팠지만,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늘아, 별아. 채리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타클로스 옷을 입은 노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장석호였습니다. 장석호는 오후 내내 아이들을 찾아 헤매다가 겨우 이 공터 근처까지 왔어요. 그리고 아이들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거죠. 하늘아, 별. 아! 장석호는 멈췄습니다. 눈사람 옆에 서 있는 4명의 사람. 2아이와 2어른. 그리고 그중 한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장석호의 심장이 멈췄어요. 채린이? 채린도 장석호를 봤습니다. 놀란 얼굴로. 아버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민재. 네가 왜 여기? 장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낡은 판잣집,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채린과 민재, 그리고 폐지 줍던 그 아이들. 설마 이 아이들이. 장석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늘이와 별이를 봤습니다. 채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네, 저희 아이들입니다. 너희 아이들? 장석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채린이 아이를 낳았다고? 그것도 둘이나? 하지만 넌 아이를 못 낳는다고. 기적이었어요. 2019년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채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장석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선물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내 손주. 장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아이들이, 자신이 선물을 주려던 아이들이 바로 자신의 손주였다는 것. 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재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하늘이가 장석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그 할아버지 맞죠? 응, 맞아. 장석호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손주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니. 너희가 왜 이렇게. 장석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채린이 대신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입양 보냈었어요. 키울 형편이 안 돼서요. 하지만 입양이 안 되고 아이들이 보육원을 나와서 거리를 헤매다가. 채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나서 다시 함께 살게 됐어요. 장석호는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구나. 장석호는 울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아들을 내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손주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됐을 거고, 며느리가 이렇게 병들지도 않았을 거였죠.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장석호는 오열했습니다. 민재가 다가와 아버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민재야,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장석호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민재도 울었어요. 아버지. 두 부자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채린도, 아이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크리스마스 밤, 네 식구와 장석호는 눈사람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한참을 운 후, 장석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채린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너무 야위어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죠. 얼굴에는 상처가 많았고, 옷은 너무 낡아서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채린아, 너 어디 아픈 거니? 장석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채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폐암, 말기입니다. 폐암, 말기? 장석호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료는 받고 있니? 돈이 없어서요.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채린의 대답에 장석호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얼마나 남았니?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몇 달이라고 하셨어요. 장석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채린의 손을 잡았어요. 안 돼. 치료받아야지. 내가 다 해줄게. 아버님. 장석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당장 내일 서울로 가자.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줄게. 돈은 걱정하지 마. 장석호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됐어요. 그래도 해봐야지. 의학이 발달했잖아. 방법이 있을 거야. 장석호는 필사적이었어요. 채리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무슨 소리야? 넌 아직 젊잖아. 애들도 있고. 장석호는 채린이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님이 잘 돌봐주실 거라고 믿어요. 채린은 웃었습니다. 장석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돌봐줄게. 꼭 잘 돌봐줄게. 장석호는 자신의 과거를 자책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채린은 하늘이와 별이를 불렀습니다. 애들아, 이분이 할아버지야. 너희 아빠의 아버지시지. 하늘이와 별이는 장석호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그때 도와주신 할아버지 맞죠? 응. 맞아. 너희가 날 살려줬지. 장석호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하늘이와 별이도 할아버지를 안았어요. 할아버지,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별이가 물었습니다. 장석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응, 우린 가족이야.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줄게. 네 식구와 장석호는 그날 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판잣집으로 돌아와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석호는 지난 6년간의 일들을 들었습니다. 채린과 민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다시 만났는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장석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내가 너무 잔인했구나. 아이를 못 낳는다고 며느리를 쫓아내다니. 아버님, 이제 괜찮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채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석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고 싶어. 장석호는 다음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을 정리했어요. 비서를 불렀습니다.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을 알아봐. 그리고 VIP 병실을 예약하고. 회장님, 누구를 위한 건가요? 내 며느리야. 그리고 서울에 집 하나 알아봐. 아이들이 살 수 있는 큰 집으로. 네, 회장님. 장석호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12월 30일, 장석호는 강릉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채린과 민재, 하늘이와 별이를 데리러 온 거예요. 다들 짐 싸. 서울로 가자. 아버지, 채린이 치료받아야지. 그리고 애들도 학교 가야 하고. 민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채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님, 장석호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채린아, 민재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내 식구는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금방 끝났어요. 장석호가 준비한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하늘이와 별이는 신나 있었어요. 우와, 서울 가요? 응, 서울에 가서 새 집에서 살 거야. 진짜요? 우리 집이 생겨요? 그럼. 너희 방도 있어.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장석호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채린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네 식구는 장석호가 준비한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의 대형 아파트였어요. 우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하늘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너무 컸어요. 방이 5개나 됐죠. 응, 여기가 너희 집이야. 맘껏 뛰어놀아도 돼. 아이들은 집 안을 뛰어다니며 구경했습니다. 채린과 민재는 장석호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너희한테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장석호는 채린을 봤습니다. 내일 병원 가자. 치료 시작하자. 채린은 시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하게 부탁하는 표정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 2025년 1월 2일, 채린은 서울 최고의 암 전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VIP 병실이었어요. 넓고 깨끗한 병실에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었죠. 담당 교수가 채린을 진찰했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은 후 결과를 들었어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폐암이 간과 뼈로 전이됐고요. 치료 가능성은요? 장석호가 물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명 연장은 가능합니다. 새로운 항암제와 면역 치료를 병행하면 1년에서 2년은 더 사실 수 있을 겁니다. 1년에서 2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었어요. 그걸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장석호가 말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린은 그날부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강도 높은 항암 치료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최고의 의료진이 관리했고 영양도 제대로 챙겼거든요. 민재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채린 곁을 지켰어요. 하늘이와 별이도 학교 끝나면 병원에 와서 엄마를 만났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 사귀었어요. 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채린은 웃으며 딸을 안았어요. 정말? 우리 별이 대단한데? 응. 친구 이름은 지우예요. 그래, 잘 됐다. 채린은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니 기뻤거든요. 장석호도 자주 병원에 왔어요. 채린에게 과일도 사다 주고 이야기도 나눴죠. 채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느 날 장석호가 말했습니다. 채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이제 그만 사과하세요. 이미 용서했어요. 하지만 아버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대를 이어야 한다는 부담감. 저도 이해해요. 채린의 말에 장석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넌 정말 착하구나. 아니에요. 전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가족과 함께. 이제 우린 가족이야. 영원히. 장석호는 채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채린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어요. 항암 치료 효과가 있었던 거죠. 몸무게도 조금 늘었고 기침도 줄었습니다. 선생님, 엄마 나아지는 거예요? 하늘이가 담당 교수에게 물었어요. 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하늘이 덕분이야. 정말요? 그럼. 하늘이랑 별이가 엄마한테 힘을 주니까 엄마가 나쁜 병균이랑 열심히 싸우시는 거야.
하늘이는 기뻤습니다. 별이도 웃었어요. 우리 엄마 아프지 마세요. 체리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행복했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체린의 몸이 항암제의 내성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항암 치료도 효과가 없었죠. 다른 치료법을 시도해봐야 합니다. 교수가 말했지만 체린은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9개월째 체린은 일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어요. 민재는 체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죠. 체린아,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버텨. 여보, 전 행복했어요. 당신을 만나서. 나도야. 넌 내 인생의 전부야.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석호도 병실에 자주 왔어요. 체린과 이야기를 나눴죠. 체린아, 나한테 부탁할 거 없니? 아버님, 아이들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지.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그리고 민재 씨도 혼자 외롭게 살게 하지 말고 꼭 재혼하게 해주세요. 뭐? 민재 씨는 아직 젊어요. 다시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장석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민재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민재는 강한 아이야. 잘 살 거야. 체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체리는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민재와 장석호, 하늘이와 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엄마, 엄마. 하늘이와 별이가 울었습니다. 민재도 울었어요. 장석호도 눈물을 흘렸죠.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참석했어요. 장석호는 체린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체린아, 편히 쉬어라. 네가 남긴 아이들, 내가 잘 키울게. 약속할게. 민재는 아버지 옆에 서서 세상이 끝난 듯 멈추지 않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아버지가 죄인이구나. 두 부자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장석호는 하늘이와 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얘들아, 이제 할아버지랑 살자. 할아버지, 엄마는요? 별이가 물었습니다. 장석호는 별이를 안아 올렸어요. 엄마는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보실 거야. 왜요? 엄마는 천사가 되셨어. 우리 별이랑 하늘이를 항상 보호해 주실 거야.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엄마 못 만나는 거예요? 장석호는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에는 꼭 눈사람 만들러 오라고 엄마한테 전화해 놓을게.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장석호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어요. 체리나, 미안하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아이들 잘 키울게. 그리고 민재도 잘 돌봐줄게. 장석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 장석호는 하늘이, 별이와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별 달아요. 별이가 반짝이는 별을 건넸습니다. 장석호는 웃으며 트리 꼭대기에 달았어요. 우와, 예쁘다. 하늘이가 감탄했습니다. 민재도 함께 있었어요. 이제는 많이 웃게 됐죠. 아버지, 저녁 준비 다 됐어요. 그래? 그럼 먹자. 네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식탁이었어요. 할아버지, 엄마는 지금 우리 보고 있을까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장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웃고 계실 거야. 우리가 행복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이는 웃었습니다. 장석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체리나, 우리 잘 살고 있어. 내 덕분이야. 고마워. 장석호는 마음속으로 며느리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남은 인생 동안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겠다고. 크리스마스 밤, 네 식구는 함께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장석호 회장과 윤채린, 그리고 두 아이의 이야기.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따뜻한 이야기였죠. 한때 권력과 대를 잇는 것에만 집착했던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가족이란 혈통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요. 체리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가족들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어요. 하늘이와 별이는 할아버지와 아빠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엄마의 희생과 사랑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돈? 권력? 명예? 아니에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장석호 회장은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은 게 다행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하고 싶은 말을 미뤄둔 가족이 있다면 오늘 한번 연락해 보세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채린이 마지막까지 보여준 용서와 사랑, 장석호가 늦게나마 보여준 속죄와 헌신, 민재가 끝까지 지킨 가족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진짜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요.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